지난 한 주 공부해 보니까 약간 재밌죠? 원래 공부가 재밌어요. 아니, 저희 아버님이 너는 평생 공부만 하고 있냐고. 평생 공부한 걸로 이제 풀어먹고 살고 있는 건데 평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제가 이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가자면, 제가 이제 초반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강의 컨셉은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공부할 때 먼저 숲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미시적으로 봐야지 돼요. 요걸 보고 이렇게 보면 시험은 여기서 나올 거거든요. 나올 건데 좀 더 잘 보여요. 근데 처음부터 막 거기 가가지고 앞도 안 보이는데 막 그걸 파고 있으면 도대체 뭔 소리야, 미치겠네.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처음 법 공부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소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주소 이런 얘기 많이 썼죠? 들어봤죠? 너 주소가 어디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소가 뭐예요? 주소가?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지는 또 뭐예요? 살고 있는 데하고 주민등록지가 똑같은가요? 안 같은가요? 다를 수가 있죠. 보통은 이제 같겠죠. 근데 어쨌거나 뭐 그 느낌적으로 이제 주소가 뭔지는 아니까, 이 지금 어디를 공부하는지를 알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소를 잘 파악해야 돼. 내 주소도 잘 알아야 되지만 주소를 잘 파악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주소를 잘 파악하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막 미시적으로 쭉 들어가면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막 그걸 파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좀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나가서 이해를 하고 나중에 암기 단계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입문 강의 때 하고, 처음에 우리 이제 기본서 강의를 2번을 하게 되는데, 기본서 강의를 한 번은 이렇게 할 거고 한 번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 말이었구나. 뭔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무슨 기본서 강의를 2번씩이나 해? 너 2번씩이나 할 게 뭐 있다고? 해보면 알아요. 지난주에 우리 수업 들으셨지만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난 듣는 대로 다 기억해. 무슨 만화 주인공인가?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우리 공부를 하는데 단계별로 이렇게 나가요. 단계별로 나가는데 너무 마음을 좀 급하게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여유롭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시험 공부는요, 어떤 시험이든지 다 그렇더라고요. 딱 한 번 들었는데 그냥 막 다 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안 된다니까요. 조금 제가 옛날에 지난주에 재수없는 얘기를 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때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막 좀 노는 분위기였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랬죠? 가서 그때부터 막 전공 공부를 열심히 했나요? 놀았잖아요. 막걸리 먹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막걸리 먹고 막 놀고, 간혹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수강료가 얼만데, 대학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매우 비싼 거 아니에요? 매우 비싼 건데, 그거 땡땡이 치고, 막, 대리 출석하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돼.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고서 이제 겨울방학 때가지고 혼자 이렇게, 민법 공부를 좀 했어요. 민법 공부를 이렇게 했더니,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또 뭔가 먹고 살 걸 또 궁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대학에서 이제, 그 고시반 입실 시험을 보는데 점수가 아주 잘 나왔더라고. 민법 점수가.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근데 어렸을 때는 조금 약간 자랑질 하느라고, 야, 나는 한 번 봤는데 민법 80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선배들하고 같이 시험을 봤는데 제가 1등을 했더라고요. 제가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간 그 선배들하고 같이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랑질 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정리하면서 봤어요. 앞에 거 공부하다가 그때는 이제 처음이니까 공부했죠. 근데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또 앞에 게 또 나와요. 뒤에 가면 앞에 얘기가 또 나온다고요. 나오는데 그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는 게 아니어서 그때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앞에 거기서 봤었지, 그게 무슨 얘기였지?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말이구나. 그걸 몇 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참, 지난주에 그 얘기 했었네. 거기 무슨 섬이라고요? 엘즈미어 섬이라 그랬죠.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네요. 몇 번 찾아봐서 그렇다니까요. 몇 번 찾아봐서.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한 거냐 그러면, 요거 권리가 뭐냐, 권리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요걸 재산권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물권에 관해서 공부하는 게 물권법, 그 다음에 이제 채권에 관해서 공부하는 게 채권법. 그 외에 우리 친족 상속도 있다 그랬죠. 친족 관계에서 인정되는 관계, 또 상속 관계에서 인정되는 관계. 그래서 이제 이런 법들이 있는데, 요게 우리 가족법, 신분법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 법은 요런 체계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민법 총칙이 있다 이렇게 말했었죠. 총칙. 이게 총칙이면 밑에 것들은 뭐라고요? 각칙, 총론, 강론. 그리고 이제 또 개별적으로 거기 들어가면 거기도 총론, 강론, 총칙, 각칙, 항상 그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총칙이 어려운 게 뭐냐면, 총칙은 뒤에 있는 것들을 싸그리 모아서 공통된 것들을 한꺼번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뒤에 걸 알아야 그게 이해가 잘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 권리 중심이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걸 이제 간단히 말하면 권리 변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권리 변동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 느낌상 이건 뭐 같아요? 권리가 있는데 뭔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권리가 생겼다가 또 바뀌어요. 변경하고 또 없어지죠. 채권 생각을 해보세요. 채권. 예.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소멸하게 되잖아요. 발생, 변경, 소멸. 우리 봐보세요. 물건에 대한 소유권도 있는데, 소유권은 그 물건이 있을 때 내 거일 때 내 거잖아요. 팔아버리면 내 거 아닐 수도 있겠네? 또 한편 만약에 그게 불나서 타버렸어, 아니 불에다 태워버렸어, 버려버렸어, 없어져 버리잖아요. 나의 소유권이란 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크게 보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일단 좀 공부를 해보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좀 또 재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요. 채권법 그러면 이제 여기에 채권 총칙과 채권 각칙이 있는데, 이 채권 각칙에서 규정하는 게 채권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268페이지예요. 교과서 268페이지. 참, 복습배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드려보면, 인문 강의는 복습하실 때 책을 사실 열심히 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보셔도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내용들만 좀 들어보셔도 충분해요. 물론 여러 번 보면 좋죠. 그 틀을 내 거로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정도 내용이 있네 하는 어느 정도 감만 좀 생겨도 된다는 거죠. 감만 좀 생겨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만 오랫동안 가르쳐 봤잖아요. 제가 제 강의 경력 중에 제일 긴 게 사법시험 강의예요. 사법시험 강의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사법시험 강의 그게 이제 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로스쿨 체제로 바뀌면서 변호사 시험으로 바뀌었잖아요. 시장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른 강의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공부는 약간 좀 마라톤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1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바짝 쫙 달렸어.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따 제가 써놨는데 슬로우 스타트가 좀 필요하다. 중요한 건 스테디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슬로우 앤 스테디 윈스 더 레이스. 레이스를 이기려면 스테디하게 달려야 돼요. 그러려면 너무 급발진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아셨죠? 그래서 채권 각칙에서 채권의 발생 원인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는데, 그 채권 발생 원인으로 계약, 거기에 이제 총칙 각칙, 그 다음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채권을 뭐라고 한다? 약정채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도 채권이 생기는데, 그것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긴다. 그래서 줄여서 법률 규정을 줄여서 법정, 법정 채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계약을 민법 총칙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말한다. 계약을 민법 총칙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적법한 거죠.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법률적인 효과가 생기게 하는 행위, 이 정도 생각해 두자고요. 근데 거기에 사실 계약만 있으면 계약을 굳이 법률행위라고 안 했겠죠. 계약이라고 그냥 부르면 되지 뭘 법률행위라고 그래. 근데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란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계약 말고도 다른 법률행위들이 있는 거죠. 그 특징들을 모아서 이름을 하나 법률행위 이렇게 해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형제가 몇 분 계시죠. 근데 어머니 계시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누구네 다른 동네에서 그 집 애들 부를 때 누구네 댁 애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름을 하나 넣어준 거예요. 여기다가 뭐 갑돌이도 있고 갑돌이와 갑순이는 남매가 아니죠. 참. 갑돌이가 있고 을순이가 있고 뭐 아니면 병돌이가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같이 하나 붙여서 법률행위라고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책에 없는 그림인데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의 일생 이렇게 붙여봤는데, 우리 사람의 일생처럼 계약도 일생이 있어요. 계약도 일생이 있는데, 일단 맨 먼저 계약의 성립, 계약이 성립하겠죠. 성립한다는 건 뭘까요?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해서 효력. 여러분, 효력이란 게 뭘 것 같아요? 계약의 효력 발생. 효력이란 게 뭘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죠.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
력자를 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면 력이라는 게 뭐예요? 력. 예, 힘이 있는 거지, 힘. 힘이 있으니까. 근데 효가 원래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약효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약발이 닿는다 이런 뜻이죠. 약발이 닿는 게 약효예요. 효능, 뭐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효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효력은 힘이 미치는 거야. 여러분 봐보세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지 되죠. 근데 만약에 안 지키면 네.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되죠. 강제력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소송. 소송 제기를 당하고 소송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야 계약했으니까 줘.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게 효력이에요. 효력. 힘이 미쳐서. 그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구속력이 생겨. 계약 아닌 거 여러분 애들하고도 여기 엄마 계시니까 참 엄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요즘은 또 엄마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뭐 아가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애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요? 예. 근데 약속하는 게 애들하고 약속하는 건 계약일까요, 아닐까요? 구두 계약.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를 써야지 계약이 아니고 합의하는 건 다 계약이라니까요. 합의만 되면 다 계약이라고. 근데 애들이 그거 가지고 소송할 수 있을까? 그런 건 아니겠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약속은 약속이지만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근데 그것도 안 지키면 난리가 나지. 너 생일날 뭐 해줄게. 아니면 뭐 추석 때 뭐 해줄게. 어린이날 뭐 해줄게. 했는데 그거 안 지켜봐봐. 가만히 있나. 저도 어렸을 때는 뒹굴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만약에 약속을 안 지켜. 그럼 뒹굴었어.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죠? 비슷하잖아요, 다. 어쨌거나 효력은 뭐라고요? 구속력이 있어. 그러다가 이제 그게 돈을 줬어. 뭘 했어. 그러면 계약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근데 다 이렇게 갈 건데 일단 이걸 이제 권리 근거 사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소송을 조금 결합을 시켜봤어요. 소송적인 거.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 우리가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판 사람은 돈 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산 사람은 물건을 달라고 하는 권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또 봐보세요. 돈을 빌려줬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줬어. 돈 빌려주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대차인데 그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쓰고 다른 돈으로 돌려줘. 그런 걸 소비대차. 야, 대단하십니다. 다시 대차에 세 가지가 있다고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제 얘기를 너무 열심히 들으셨군요. 그래가지고 나 다시는 안 봐야지. 딱 한번 보고 만 거죠. 수업만 듣고 만 거죠. 민법은 그렇지는 않다. 민법은 잘 삐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봐주시면 금방 그냥 삐져가지고 확 털어져서 잊어버려요. 백사장 같아. 그래서 물 빠지면 바로 그냥 쫙 빠져버려. 저기 저 서해안에 뻘 많은 데가 아니라 동해안 모래백사장처럼 쭉 빠져버린다니까.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란다. 근데 어쨌거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가 있는데 소비대차 돈을 빌려줬어.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제 돈을 안 주면 야, 돈 내놔! 라고 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제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되는 거지만 나중에 내가 언제 빌렸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뭔가 흔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는 거라고. 계약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고. 아셨죠? 나도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딴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게 달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권리 장애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이게 계약이 무효가 돼버린대. 요거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민법 총칙에서 공부할 것들이에요. 한꺼번에 지금 모아서 보는 거예요. 가보세요.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야. 그러면 매도인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잖아요. 구속력이 없잖아. 그쵸? 그 달라고 못하는 거죠. 매수인은 그거 물건 내놔!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원고 입장에서, 요거는 피고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는 보지는 않고 그냥 이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해요. 쭉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하는지 모르면서 막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는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우리 일상 용어에서 취소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는 취소는 딱 이 제착사강이 있어요. 제한 능력은 예를 들면 미성년자예요. 그냥 일단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어.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게임기를 샀어. 아직 물건 주고받지 않은 상태예요. 돈 아직 안 냈어. 근데 이제 엄마가 그걸 알았네. 엄마가 그 계약을 취소해버릴 수도 있다고. 물론 아빠도 할 수 있고 걔가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어도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는 걸 있을 유자 써서 유효라고 해요. 유효. 효력이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효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런데 그걸 취소를 하면 아예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요. 잠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거 안 써도 돼요. 이게 사실 되게 재밌어요. 이거 해보면. 이렇게 해서 봐보세요.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나중에 그 계약을 취소한 거예요. 취소를 이때 했어. 엄마가 나중에 알아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요렇게 가서 여기서부터 무효야.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 이런 것을 취소라고 하는데, 민법전에 보면 취소란 용어가 또 다른 데서도 막 쓰여요. 근데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프랑스 마담과 우리나라 마담은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취소란 용어를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취소가 그 취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취소를 가장 좁은 의미의 취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민법 공부할 때는 요것만을 취소로, 진짜 취소라고 하고, 다른 취소는 넓은 의미의 취소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라고 하는데 이 처음부터를 소급이라고 이렇게 써요. 소급. 처음부터를 뭐라고 한다고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요걸 소급한다, 이렇게 표현해. 소급해서. 됐죠? 네, 이렇게 얘기한다. 물건 달라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 취소를 해버렸어. 그러면 무효니까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 발생. 그래서 효력이 생겼으니까 권리 행사가 가능하겠네. 지금 이제 여기는 놔두고 바로 이렇게 왔습니다. 권리 행사가 가능해.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의무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무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무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해야 돼.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 행사를 저지시키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어. 못해. 대표적인 게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따 이제 공부할 거예요. 뭐 최고검색의 항변권, 유치권의 존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아직 알 필요는 없고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이따 공부할 거예요. 아니, 지는 물건값도 안 주면서 예를 들면 물건 내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 기브앤테이크잖아, 기브앤테이크. 아니, 주면서 내놓으라고 해야지. 지는 안 주면서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가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게를 하는데 물건을 사러 왔어. 근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 물건 먼저 갖고 가고 돈은 나중에 드릴게. 그러면 그렇게 할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돈 주세요. 그 말은 돈 안 주면 나 못 줘요. 이 말인 거죠. 이걸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쓴 거야. 같이 이행합시다 라고 항변을 하는 거야.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같이 이행합시다 라고 항변을 한다고. 그러니까 계약은 있지만 원래 계약이 있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저지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공부할 것이고, 요런 건 뭐냐면, 우리 이거 추석 때 하기로 했어. 추석 때 주기로 했는데 지금 달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아니,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는데 그걸 언제 주기로 했다고요? 추석 때 주기로. 근데 오늘 달라 그러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되죠. 아직 날짜 안 됐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또 민법 총칙에서 다 공부를 해요. 지금 다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권리 멸각 사실, 요건 이게 어려운 말들인데 이거 원래 소송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멸각은 뭐 같은 느낌이? 없어지는 거죠.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했잖아요. 근데 그 날짜가 오늘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임차권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네,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원래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임차인은 야, 나 쓸 수 있게 해줘 하는 권리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날짜가 지났어. 그러면 이제 야, 계속 해줘. 그래도 야, 날짜 지났잖아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도 차차 이렇게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계약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쭉 변동이 하게 될 건데, 지금 요거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다 개별적으로 공부를 할 것들이에요. 앞으로 공부할 것들을 한번 써놔본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봐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채권양도, 채무인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계약의 성립으로 가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이제 270페이지가 될 건데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매도인 값과 매수인을이 X를 980만 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자고요. X가 부동산인데 평당 980에 계약을 맺었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물건값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대. 근데 어떻게 해야 계약이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근데 계약이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계약은 계약서를 써야 돼? 합의만 있으면 돼? 이제 공부했습니다. 합의만 있으면 된다고요? 합의가 있으면 돼. 근데 이 합의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이게 뭐냐면, 주관적 합치는 봐보세요. 갑이 을한테 X를 980 불렀어요. 근데 병이 와가지고 내가 980에 살게요. 그러면 계약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 같아요, 안 되는 거 같아요? 내가 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을한테 980을 불렀어. 근데 을이 와서 그럴게요 라고 하면 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병이 와가지고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게요. 그러면 계약이 되냐고 안 되냐고. 에? 안 된다니까요. 나 같으면 그러겠네. 난 분명히 을한테는 980을 불렀는데 병이 와서 그 값에 사겠대. 1000만 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요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혼인도 계약이라고 했죠. 합의하니까 내가
을한테 지금 여러분 부인들 배우자 생각하시면서 해보세요. 나랑 결혼하자 라고 청혼을 했어. 근데 딴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나랑 결혼하자. 결혼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지금은 안 된다니까. 아니 그건 나중에. 지금 그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갑이 을한테 980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되는 거지. 병이 승낙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딴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네. 내가 980만 원 불렀지만 그때는 이제 만약에 을이 승낙했으면 계약이 바로 되죠. 계약이 바로 되지만 구매자가 많네. 그럼 980 부를까요? 단가를 높여야죠. 1000만 원 아니면 1100만 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계약은 뭐라고요? 아니 그걸 생각해 보시라니까. 네, 생각을 바꾸세요. 다시 내가 그녀한테 아니면 그 남자한테 우리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이 오케이 그럼 결혼이 되겠죠. 근데 딴 사람이 그래 나랑 결혼하자. 결혼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는 안 돼. 이쪽에서 안 되고 그 사람이랑 나중에 사귀어서 뭐 되면 되겠지만 그건 나중 얘기라니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야. 아셨죠? 객관적 합치라는 것은 이런 거요.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돼. 내용적 일치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이런 거야. 야 X 980에 살래? 그랬더니 을이 좋아. 근데 우리 그 날짜를 추석 때 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럴 때 계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행하기로 한 날짜를 추석 때 이행하기로 하자. 추석 때 넘겨주기로 하자. 그럼 계약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된다니까. 아니 승낙은 거기다 토를 달면 안 돼. 딱 일치해야 돼. 뭔가 근데가 나는 추석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까지 내가 꼭 써야 돼. 그럼 못 파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 합치라는 것은 토를 달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러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까지만 나와야 돼.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아셨죠? 이제 물론 나중에 협상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죠. 그건 다음 얘기. 그건 아직 계약이 안 된 거죠. 뭐고? 아니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그럽시다 그러면 계약이 되지만 그렇죠. 그렇다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 토를 달면 안 된다고. 이게 객관적 합치라고. 그렇죠. 그때는 될 수가 있지. 그렇지만 바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고. 아셨죠? 그래야 맞잖아요. 나는 추석 때 못 줘 설 때 크리스마스 때 줘야 돼. 그럼 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지. 그 계약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해됐죠? 근데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에 세 가지가 있대. 일단 민법에서 규정하는 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이렇게 말해요. 의사표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이게 청약과 승낙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것이 계약이 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 걸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취소 같은 게 그래. 취소. 예를 들면 취소는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네. 의사표시가 하나인데 어떤 효과가 생겨. 요건 의사표시 두 개가 모여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 합동행위라는 개념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안 외워도 되긴 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의사실현, 교차청약 이런 게 있는데, 의사실현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은행에 가서 만약에 예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뭐 은행 갈 일이 많이 없어졌지만 통장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통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돈을 넣는 그때도 예금 계약이 되는 거죠. 예금 계약이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예금이 될까? 통장에 다 기재를 해야 예금이 되는 걸까? 아니면 갖다 내는 순간 예금이 되는 걸까? 네, 이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입금하는 순간 통장에 기재가 안 됐어도 그 직원이 받는 순간 이미 예금 계약은 따로 우리 계약합니다 이런 합의가 없어도 계약이 됐다 이렇게 본다. 이게 의사실은 그 사실로서, 예를 들면 상품의 포장지를 막 뜯었어. 그런 걸로 계약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간혹 뉴스에 나오죠. 은행 직원이 그 돈 예금 들어온 것들을 모아서 은행에다 입금 안 시키고 갖고 저는 주로 필리핀으로 튀어요. 필리핀으로 튀었어. 그랬을 때 그걸 내가 내 돈을 갖고 튄 거예요? 은행 돈을 갖고 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돈을 갖고 튄 거니까 우리 예금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차청약. 교차청약이라는 건 뭘지 한번 생각해 보자. 교차청약. 교차청약이 뭔 것 같아요? 청약이 크로스 된 거죠. 크로스. 교차된 거니까 크로스. 근데 이제 봐보세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은 먼저 청약을 해요. 예를 들면 야 X 980에 살래? 청약을 했더니 오케이. 승낙을 한 게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꼭 근데 매도인이 청약해야 되는 게 아니다. 매수인이 할 수도 있죠. 야 그거 나한테 980에 팔아라. 980에 팔아라 라고 청약을 했더니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이 승낙, 매도인 승낙을 한 거죠. 청약은 급한 사람이 한다. 청약은 누가 한다고요? 급한 사람이. 청혼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예, 급한 사람이 한다니까. 급한 사람이 한다니까. 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 갑이 을한테 청혼을 했어. 병이 그래 나랑 결혼하자. 그러면 결혼이 된다고 안 된다고? 나중에 될 수는 있어. 근데 그때는 안 된다고. 이게 주관적 합치라고요. 갑이 을한테 980을 불렀어. 딴 사람이 그래 내가 980에 살게요. 아니라니까. 눈앞에서 바꿔도 돼. 잠깐만요. 요즘 시세가 갑자기 금방 올랐대. 1100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을한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을한테는 구속이 돼. 내가 한 말이 구속력이 생겨.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안 생긴다고. 아셨죠? 물건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몸값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그 값에 부르면 갔어. 근데 이제 그때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내 몸값이 올랐어. 그럼 그 값에 부르면 돼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라고. 또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우리 교재를 잠깐 한번 체크를 좀 해드려 보면 우리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약정 채권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법정 채권이. 근데 참고로 사무 관리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시험 범위다. 네. 근데 사무 관리가 뭔지는 또 나중에 얘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완전히 제껴버리면 또 안 되더라고요. 우리 시험 공부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 이 계약법 총설에서 계약이 뭔지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계약의 종류 등등 이런 얘기들은 이제 수업하면서 알아가면 돼요. 이것도 뒤에 걸 좀 알아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나가고,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좀 봐보시면 계약의 성립,
270페이지 봐보시면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 합의 그랬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다. 예, 서면이 아니다. 합의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그 합의가 어떻게? 내용적으로 상대방이 일치해야 돼. 제가 이거 다 밑줄 그어놨다니, 기본서도 다 밑줄 그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 아주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 한번 봐볼 건데,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전체적인 계약의 일상에서 계약이 먼저 성립하고 그 뒤에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성립이 안 되면 효력 문제는 아예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효력을 따지지를 않는다고. 성립됐는데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 단계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은 이제 효력이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유효. 효력이 없으면 무효. 유효인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취소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죠. 취소. 이렇게 되는데, 착오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불합의가 있어. 그러면 계약이 아예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 문제 이런 건 아예 안 생겨. 그 다음에 이런 거 잠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을 했는데, 청약은 뭐라고요? 의사표시다고. 중량감까지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 X값을 980으로 이렇게 정했잖아요. 왜 값이 980이 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죠. 그 사람 마음이야. 예. 야, 요즘 시세가 980이라면 나는 배짱이야. 내가 몸값이 있지. 1100. 그럼 지 마음인 거죠. 사고 안 사고도 또 그 사람 마음이고. 이게 의사 표시 그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라고 하고 계약 자유라고 부르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늘 수업 들으러 나오시고 지난주부터 나오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재밌게 공부하자고. 너무 또 아까 말씀드렸죠. 급발진하시면 안 된다고. 네. 근데 재밌게 공부하고 계시는데 누가 막 멱살 끌고 이렇게 온 건 아니죠. 집에서 좀 시킨 건 있죠. 뭐라도 좀 하라고. 그렇지만 결정은 누가 했어? 본인이 했잖아요. 스스로 했잖아요. 제가 가서 막 멱살 잡고 온 건 아니에요.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표시한 거야. 근데 그 값이 980이 된 이유는 뭐라고요? 그 의사 표시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게 법률 규정과의 차이점이에요. 다시,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를 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 근데 그거 교통사고를 냈어. 그러면 하면 안 되는데 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법행위라고 했죠. 그럴 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법에다 써놨어.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우리들의 생각, 의사하고는 상관없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결정적인 거야. 그 사람들의 의사가 뭐였느냐. 그래서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다. 근데 청약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죠. 뭐 요즘은 이제 거의 대중화가 됐으니까, 우리 어떤 물건을 파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파는데 그거 요즘 홈페이지에서 파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요거 얼마 주시면 다 팔게요 하고 있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왜? 뭐 우리 쿠팡 같은 데도 봐보세요. 그냥 이거 얼마 주시면, 얼마 결제하시면 이 물건 보내드릴게요 하고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다고.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너 이거 살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지. 뭐 그 간혹 연예인들이 하는 얘기로 뭐
신부감 구함 뭐 이런 것들도 불특정 다수. 근데 그건 정확하게는 청약이라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청약은 그렇게 청약을 받았는데 오케이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그거하고 구별할 게 있다. 청약의 유인이라는 게 있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다른데 청약은 청약이고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닌 거지. 유인은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인하는 거죠. 한마디로 삐끼야, 삐끼. 꼬드기는 거죠. 유인하는 거. 대표적인 게 구인 광고죠. 우리 주방 아줌마 구함, 뭐 능력 있는 사람 구함, 일당 잡부 구함, 이렇게 광고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당 잡부 구함 가면 써줄 것 같아요? 안 써줄 것 같아요? 안 써주죠. 거기서 잔뼈 굵은 사람분들이 많이 계신데 안 써주죠. 하나만 들고서 그냥 허리 아프다고 그만둘 것 같아. 안 써준단 말이에요. 식당 아줌마도 그냥 써주는 게 아니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떤 능력 있는 사람 구한다고 이렇게 써놨어. 근데 거기서 원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인 광고하는 건 청약하도록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구직자가 가서 청약, 그리고 사장님이 승낙,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죠? 네. 대표적인 게 광고들이 그래요. 상가 분양 광고, 아니면 아파트 분양 광고 할 때 뭔가 막 그 여러 가지 얘기들 해요. 좋은 얘기 많이 써붙여놨어. 근데 나중에 그것대로 안 됐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그게 계약이 된다는 건 뭐예요? 구속력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되면 안 돼. 근데 계약 내용이 아니야. 계약된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됐다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됐죠? 네. 우리 왜 견적서 내잖아요. 견적서 낸 대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을 주고받는 거지. 네. 그 말이다. 네, 이렇게 봐두시고, 그다음에 승낙인데 이 승낙도 뭐라고요? 의사표시야. 그래서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두 개가 모여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만들었다고.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모여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만났다. 여기서 얘기했죠. 아까 우리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누구한테? 특정의 청약자한테 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거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갑이 을한테 야 우리 결혼하자라고 청혼을 했는데 을이 갑한테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병한테 생각이 있었어. 그래, 병한테 가가지고 야 그래 우리 결혼하자라고 하면 결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다시 갑이 을한테 얘기했는데 딴 사람이 와서 승낙해도 안 되고, 을이 갑이 말했으면 갑한테 예 그래야지 결혼이 되는 거지. 딴 애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때부터 다시 또 얘기를 해봐야 돼. 계약이 결혼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고. 물건 팔고 사고 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아셨죠? 예, 그게 주관적 합치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계약은 객관적 합치가 돼야 되는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 980에 매매하자 이렇게 청약을 했는데, 그럼 우리 그거 추석 때 써야 되니까 추석 연휴 전날이 며칠인지 모르겠네. 하여간 그때 9월 한 10일쯤 되나? 9월 10일 날 이행하자. 9월 10일 날 주기로 합시다. 그러면 계약이 안 된다고. 그건 다시 또 얘기해봐야지. 청약을 거절했어. 그러면 계약이 안 된 거지. 그런데 그것을 뭐로 볼 수는 있다? 새로운 청약. 새로운 청약이 되니까 거기다가 아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계약이 된다고. 됐죠? 네. 980에 합시다 그랬더니 아이 그 80 떼버리고 900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계약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되지만 그걸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아이 그럽시다 라고 하면 계약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바로 계약이 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승낙 적격이 있는데, 승낙 적격은 뭐냐면 예를 들면 봐보세요. 우리 요거 내가 이렇게 청약하는데 대답은 이번 달 말까지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답이 언제까지 와야 돼요? 이번 달 말까지 와야지.
다음 달에 오면 안 되죠. 아니 이미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승낙적격이라고. 나중에 승낙을 해도 계약이 되려면 청약과 승낙이 딱 이렇게 합치가 돼야 돼. 딱 도킹이 돼야 돼. 그런데 청약이 없어져 버렸어. 청약은 이번 달 말까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승낙이 봐도 안 되는 거지. 네, 그 말인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쉬었다가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계약의 효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272페이지 계약의 효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건데 먼저 불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X라는 물건을 매매 계약을 맺었어. 이게 효력이 있으려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한 걸 약속해야지. 만약에 불가능한 걸 약속을 했어.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버려요. 불가능한 약속을 하면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요. 저 하늘에 있는 별 따다 줄게, 너 나한테 10억 내놔 라고 계약을 했다고 보자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은 할 수 있어. 계약은 성립했어. 하지만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구속력이 없어.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불가능 너무 길죠. 네,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불능. 법에서는 이미 줄여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 다 별걸 다 줄이죠. 다 줄이는데 법에서는 이미 줄여서 쓰고 있어. 그래서 가능 반대말을 불가능인데 줄여서 뭐라고 한다? 불능이라고 이렇게 한다. 불가능한 계약을 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깨두시고. 아니 법 공부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용어를 막 쓰고 있어. 그러면 써줘야 돼. 공부할 때는 할 수 없어. 우리가 을이야, 을. 따라가야지. 나는 이렇게 쓸래. 그러면 시험 떨어져.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계약 협상의 과정을 보는 게 아니고 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때 그게 바로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따지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아이, 계약을 그거 아니라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매도인 갑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이미 멸실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불능은 불능인데 그 불능이 원래 처음부터 불능이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아까 하늘에 있는 별 따다 줄게, 그러면 그게 처음부터 가능해, 불능해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원시적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시작한 이런 뜻이니까 원래 처음부터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 지금 계약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부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게 우리 있을 수는 없는데, 굳이 사례를 만들자면 저 펜션, 만약에 X가 펜션이라고 해보죠. 펜션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간혹 뉴스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홍수가 나서 펜션이 이렇게 쓰러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저 어디 강원도 고성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막 그런데 타버리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그런 펜션 매매를 했다고 보자고요. 이미 어저께 불이 났는데, 어저께 넘어갔는데, 그런 것도 뭐라고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고. 근데 계약이 뭐가 된다고요? 무효라고. 무효가 되는데 한편 매수인 입장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계약을 체결하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어간 만큼 나한테 손해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계약하려면 계약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금 준비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고성까지 왔다 갔다 조사하면서 얼마나 또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기름값 들어가고 했냐고요. 그런 게 다 비용이라고, 손해라고, 나한테는 손해라고. 근데 네가 잘 알아보고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건데, 네 잘못이 있네, 책임져,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런 것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이게 딱 분류가 돼 있어야지 되는데, 그 분류하는 걸 또 시험에서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참, 법에서는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자고요. 그런 게 어딨냐고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혹가다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병원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의사들은 뭘 연구해? 병원에 오른 사람들을 연구하죠. 그 다음에 법원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법원에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법원에 안 가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법원에 갈 사람들을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들을 많이 공부를 한다고. 아셨죠?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근데 요걸 이제 화재를 가지고 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화재가 나면 거기서 꼭 다치는 사람이 생기죠. 화상을 입는 환자가 생겨. 그러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호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보호자는 어디 가야 되냐고. 원무과에 가야죠. 원무과 가서 결제를 해줘야 우리 가족을 치료해 줄 거 아니야. 이게 원무과가 시험에 나온다고. 아셨죠? 그래서 원무과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보호자는 원무과로 가야 돼.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뭐라고요? 무효. 그런데 계약 체결상 잘 알아보고 있으면 그거 안 하고 그냥 끝났을 건데, 계약해놓고 보니까 무효네? 내가 힘쓴 거 손해배상해. 이렇게 할 수 있다.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손해가 생겼어. 그런 것을 신뢰이익의 손해라고 한다. 그 배상을 해줘야 돼. 금융비용, 조사비용 들어간 것들, 내가 시간 쓴 것들, 시간 쓰는 것들도 돈 아니에요? 시간 쓰는 것도 돈이죠. 뭔가 약속했는데 가가지고 그냥 어그러졌어. 그동안에 들인 시간이 얼마야? 짜증나네. 짜증나죠? 예, 그게 다 돈이라니까요? 예. 자, 그렇게 불이 났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원무과에 가야 돼. 라고 한다. 그런데 계약 체결한 뒤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게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한 후에 그 불능이 발생한 거야. 근데 후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무효가 아니야. 근데 무효가 아니라고 꼭 유효는 안 해요. 다른 무효 사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건 아니야. 다른 무효 사유가 없으면 유효야.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불능이 되는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요건 좀 두고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 귀책 사유 그랬는데, 귀책 사유가 뭐라고요? 요거는 이런 뜻이에요. 채무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있느냐를 따지는데, 항상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자의 고의과실, 채무자가 고의로 그랬느냐, 과실로 그랬느냐, 고의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민법에서는 과실이라는 표현을 써요. 과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은 고의는 물론 저걸 불을 내버렸는데 일부러 냈어. 이게 고의죠. 그럼 말할 필요도 없지. 그런데 과실로 그랬어. 그 사람 실수로. 그럴 때도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봐보세요. 원래 매매 계약을 맺었으면 가분들한테 채무를 이행해줘야지 되죠. 그런데 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 때문에 그렇게 못해주게 됐어. 그렇게 되면 요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말한다. 채무가 이행이 돼야 되는데 이행이 안 됐어. 근데 이행이 불가능해서 이행 불능이 돼서, 그러면 이제 그때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야, 계약 체결하고 났는데 한 뒤에 그게 불능이 돼서 내가 못 받았어. 그러면 손해가 생길 수도 있죠. 어떤 손해가 생길까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예를 들면 10억에 사는데 값이 올랐어. 전매 차익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그거 못 누리게 됐잖아요. 그런 것도 손해라니까요. 네. 계약 해지할 수 있어. 근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걸 위험부담이라고 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데,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서 X를 만약에 10억의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보자고요. 이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누가 채권자예요? 누가 채무자고? 돈 받을 사람이 채권자, 돈 줄 사람이 채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뭘 보고 있느냐, 요게 불능이 된 걸 보고 있다면, X가 불능이 됐다는 걸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매수인이 그걸 넘겨받을 채권자인 거죠. 매도인이 채무자가 된 것이고, 불능이 나올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한편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부모님이잖아요. 아빠 또는 엄마잖아요. 근데 우리도 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우리 세대는 또 아빠 엄마는 아니었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는 뭐예요?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아들 딸일 수도 있고 엄마 아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이제 다시 요걸 기준으로 보자면 채무자, 채권자가 될 건데, 지금 여기서는 불능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입장에 따라 요 X가 불능이 됐단 말이에요.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된다고. 아셨죠? 네. 이렇게 봐두시고 위험부담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갑과 을이 X를 펜션인데 대금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매매 계약을 특히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데, 쌍무 계약을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무슨 계약?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요게 X가 만약에 홍수가 나서 아니면 산불이 나서 타버렸어. 불능이 돼버렸네? 근데 지금 산불이나 그러니까 자연재해 또는 제3자가 방화를 했어. 제3자가 불을 냈어. 두 사람 잘못은 아닌 거죠, 지금. 아니면 뭐 토지 같은 게 수용이 됐어. 저기 토지 같은 경우 이제 수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용을 당한 거지. 갑이 그걸 판 건 아니잖아요. 귀책 사유가 없어. 이게 그래서 날아가 버렸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위험이라고 한다. 법에서 위험이라고 하는데, 위험부담은 뭐냐면 요 문제예요. 요 대금 10억이 결국은 불이 나버려서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요거 어떡하지? 이건 누가 날리는 것으로 하지? 하는 게 위험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잠깐 보세요. 이렇게 쌍무 계약에서,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기브앤테이크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브하고 테이크 해야지 되죠. 다시 테이크아웃 가게에 가서 커피를 주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카드를 기브해야 테이크 아웃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안 주면 계약은 된 거죠. 주문하면서 서로 이해했잖아. 계약은 된 거지. 그렇죠. 동시행 항변권. 배운 게 바로 나오네. 같이 행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많이 하는 건데, 아니
꼭 거기 우리 피자 가게 같은 것도 이제 요즘은 주문으로 많이 해결하지만 이제 애들 뭐 먹고 싶다 그래서 사러 가면 그러더라고요. 계산 먼저 도와드릴게요. 제가 또 복공부한 사람으로서 뭘 도와줘. 내가 뭐 결제할 줄을 모르나? 또 한 가지 더. 아니,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는 기브하고 테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건 주면서 달라 그래야지. 그렇지만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꾹 참고 네, 하면서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줄 거니까 거의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그걸 먼저 주는 걸 누가 말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먼저 주는 걸 말리지는 않으니까 그게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봐보세요.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는 기브하고 테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대금 10억을 매도인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중고차를 하나 샀어. 누구랑 계약을 했어요. 내가 을인데 갑이 갖고 있는 중고차를 내가 사기로 했어요. 그냥 직거래를 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계약한 뒤에 홍수가 나는 바람에 그 차가 저 한강 둔치에 있었는데 물에 잠겨버렸어. 확실하게 떠내려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판 사람이 나한테 차값을 달라고 할 수, 뭐 1,000만 원이라고 해보자고요. 1,000만 원 차값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계약을 했는데 산불이 나서 타버렸어. 기부를 하고 테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예. 기브앤테이크 계약, 쌍무 계약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은 돼요. 카드를 먼저 주지만 혹시나 뭔 일이 생겨서 커피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쌍무 계약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물건 받을 때 커피 받을 때 카드 드릴게요. 참고로 그게 동시행의 항변권은 53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민법 536조에 이렇게 써져 있네요 하면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말이다. 계약 체결한 요 말이 이제 그 말이다. 계약 체결한 후에 불능이 됐어. 그런데 자연재해, 홍수가 나서 아니면 뭐 태풍으로 산불이 나서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요즘 같으면 뭐 우리나라도 곧 뭐 지진 때문에 무너지는 집들도 나올 것 같아요. 지진으로 제3자가 방화를 해서 수용이 돼서 이런 경우는 두 사람 잘못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된 상황인데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봐보면 결국 그러니까 이 대금 10억을 결국 누가 날리는 거예요? 매도인이 날리는 거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을 규정해놨다고. 아셨죠?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그렇게 되네.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는 기브하고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기브를 못했어. 그러면 테이크 할 수 없다고. 지금 어떤 경우에 문제 된다고요? 갑의 잘못 없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잘못 없이 이렇게 되는데 없어진 집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없는 걸 어떻게 나대로 어떻게 하라고. 못 주는 거지. 날라가. 이제 이걸 나중에는 이제 급부위험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대금 10억 이걸 이제 대가위험이라고 그래요. 누가 날리는 것으로 할 것이냐 했는데 채무자가 날린다고. 매도인 집 10억짜리가 날라간 거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저거를 을이 사놓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계약서는 이미 썼어요. 쓴 뒤에 가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둘러보다가 잘못해서 담뱃불로 불이 나버렸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은 잘못했죠. 갑은 잘못이 없죠. 누가 잘못했어? 매수인이 잘못했네.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기분은 못했죠. 테이크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네가 태웠잖아. 테이크할 수 있다고. 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갑이 예를 들면 날짜가 7월 20일이었어요. 7월 20일 주기로 한 날짜가 7월 20일 날 등기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을이 잔금 준비가 안 됐대. 원래 날짜가 7월 20일인데 그래서 내가 줘도 그쪽에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걸 수령지체라 그래. 근데 7월 30일 날 홍수가 나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 버렸어. 아니면 산불이 나서 타버렸어. 그럴 때는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될 것 같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갑 입장에서는 7월 20일 날 넘겨줬으면 다 끝난 건데 그 사람이 늦게 받는 그 돈을 준비 안 해서 못 받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물론 그 집이 좀 안 되긴 했지. 안 되긴 했지만 돈은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자고요. 요게 위험부담이다. 자, 이렇게 두시고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쌍무계약. 쌍무계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브앤테이크 계약. 우리 공부한 것 중에 우리가 공부할 것들 중에서 쌍무계약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인가요? 아닌가요? 쌍무계약 맞죠? 임대인은 빌려준 사람은 쓸 수 있게 해줄 채무를 부담해 기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임차인은 뭘 줘야 돼? 렌트비를 내야죠. 렌트비를 뭐라고 민법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임. 빌린 싹. 임이 운임. 차임. 이렇게 부르는 운임. 차임. 싹시야 싹. 예. 이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브앤테이크 계약이에요. 도급 계약은 긴가요? 아닌가요? 쌍무계약이죠. 도급계약도 일을 맡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급인. 일을 맡긴 사람을 도급인. 그러면 일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주문을 했으면 만들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맡긴 사람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네. 다시 위임도 지난주에 했으니까 위임은 쌍무계약이다 아니다. 원칙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로마법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맞죠? 예, 편무계약이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요즘은 이제 돈 주고 하죠. 절대 돈 안 받고 뭐 안 해주고 돈 안 받고 해주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너무 그렇게 각박하게 사신 건 아니죠.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참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느끼는 고충인데 그 아는 사람들 지인들이 뭔가 물건을 살 때는 지인한테 살 때도 꼭 돈을 주고 살 줄 알아. 근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머리를 쓰죠. 근데 그건 돈 줄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돼 안 되고 이게 다 돈인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라이선스를 가져보세요. 가져보면 이제 느끼는 거야. 물건은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속에서 나오는 건 그냥 나오나?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평생 집어넣는 걸 했다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도 돈이지. 예. 네, 하여간 여러분들이 봐보시면 아는데 쌍무계약. 예. 근데 쌍무계약은 이제 대표적으로 매매계약인데 이렇게 해보자고요. 기브앤테이크 계약이야. 근데 여기는 쌍무계약의 특질이 몇 가지 있는데 결련성이 있다 그런다. 성립상의 결련성이 있어. 봐보세요. 요게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이 무효가 돼버려. 여기까지 가겠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이 대금 채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 요 말이에요. 얘가 성립해야 얘도 성립하는 거지. 얘가 없으면 얘도 없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시행위항변권이야. 동시행위항변권은 주고 달라 그래야지. 물건도 안 주고 달라고 하면 뭐라고요? 못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못 줘. 요거 제목으로 그대로 읽자면 같이 행합시다.
라고 항변을 하는 거지. 같이 이행합시다 라고 항변하는 권리라고. 근데 그 말이 결국은 네가 줄 때까지 나도 못 줘, 이 말인 거야. 그 다음에 존속상의 결련성, 그래서 위험부담. 아까 이게 산불이 나서 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없어지잖아요. 요것도 없어져 버려. 없어지는데 다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가 기본 원칙이지. 기브앤테이크인데 요렇게 나타난다고. 요걸 이제 결련관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연결돼 있다. 네, 어려운 말 쓰는데 너무 어려운 말들은 잘 몰라도 그냥 참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또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면 자꾸 검색해보고 그러시는데 법 공부는 너무 검색할 필요 없어요. 그 검색을 하다가 지쳐버려. 마치 영영사전이에요. 거기 용어를 찾아보면 또 법률 용어로 또 설명을 해놨어.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법 공부는 이게 쭉 공부를 하면서 느낌적으로 그 말이네. 그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주관식 공부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뜻풀이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외울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는 객관식 시험만 공부하잖아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냥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만 구별해낼 수 있으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두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공부를 했고, 우리 동시행의 항변권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동시행의 항변권. 매매계약이 우리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봐보시면, 예를 들면 1월 15일 날 계약금 1억을 주고 계약을 맺으면서 중도금 5억을 2월 15일 날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잔금 4억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어. 이사도 그날 가기로 한 거야. 이사 가는 게 인도 받는 거예요. 예. 요게 뭐가 된다고?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고. 됐죠? 요게 우리 부동산 매매라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예.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인데, 날짜가 막 다가오는데 2월 말쯤 또는 3월 초쯤 돼서 을이 연락을 해요. 우리 잔금 날짜 한 달만 늦추자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럴 때 그럽시다. 그럼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때 사실 봐주면 한 달 후에는 제대로 될까? 대부분 사고가 생기죠. 깰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시면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값도 저쪽에서 준비 못하니까 나도 아무 준비를 안 해. 등기 서류를 준비 안 해줘. 그러면 이 경우에 을한테 뭐가 있다? 을한테도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다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을한테도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날짜에 안 줘도 그게 이행지체라는 거 나중에 공부할 건데, 이행지체는 줄 수 있는데 이행이 가능한데 그 날짜를 그냥 지나치는 거, 딜레이 되는 것을 이행지체라 그래요. 근데 참고로 돈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불능이라고 하지 않는다. 돈은 불능이 없어. 법적으로는 돈은 불능이 없다고. 그러니까 금전채무는 이제 날짜 안 주면 이행치가 되는데 값도 그냥 넉넉히 있었어. 그러면 이행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쌤이니까. 아니 지 할 일을 다 하고 남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지 할 일을 또 안 했네? 그러면 책임을 못 묻는다고. 이행지체 책임을.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자기 할 일 하고, 그러면 이제 을한테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 날짜를 그냥 지나치면 뭐가 된다? 이행지체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요게 지금 쌍무계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채무 변대기가 도래했을 때 요 시점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중도금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먼저 줘야 될 채무인 거죠. 그런 걸 선이행 의무다 이렇게 말한다. 선이행 의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시행의 항변권이 없죠. 중도금 먼저 줘야지. 야, 등기서류 갖고 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지는 제공도 하지 않고 달라고 하면 뭐 할 수 있다?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이 말인 거죠.
근데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자유야.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결제 먼저 도와드릴게요. 계산 먼저 도와드릴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냥 줬기 때문에 동시행위 항변권을 포기한 거지. 권리를 행사하고 안 하고는 뭐라고요? 자유라고, 자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내가 포기하고 있구나. 요걸 의식하면서 들이시라고. 아셨죠?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서 동시행위 항변권을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서 행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상환이행 판결, 상환급부 판결이다 라고도 하는데 서로 맞바꿔서 당신은 등기서류 넘겨주시고요. 당신은 잔금 주세요 하는 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시가 안 된다고. 아셨죠? 상계는 나중에 공부하자고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우리 536조를 조문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고 그냥 한번 쭉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거 다 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536조 그랬는데 제는 순서라고요. 536번째 조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법을 만들 당시에는. 지금은 536번째가 넘어요. 중간에 옛날 우리 버스 번호에 다시 3 이런 거 많이 있었죠. 다시 3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다. 요걸 제1항 제2항 이렇게 읽는다고요. 근데 그거 숫자는 다 빼고 그냥 읽어보자고요. 다 같이 시작.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가가 상대방이 그 채무 이익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익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일이 지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재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항 공문과 같다. 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매매계약 같은 기브앤테이크 계약, 쌍무계약에서 잔금 날짜가 됐어. 잔금 날짜가 됐는데 지도 안 줘. 지는 안 주면서 달라고 하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같이 이행합시다. 항변할 수 있는 권리. 여기는 그냥 못 줘까지만 쓴 거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다. 중도금 같은 경우는 변제기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동시행위 항변권 행사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런데 중도금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먼저 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해서 잘 아시는데 중도금 날짜가 됐는데 원래 매매계약 맺을 때는 등기부가 깨끗했어요. 깨끗했는데 갑자기 중도금 주려고 하면서 좀 한 번 더 등기부를 확인해 봤더니 가압류가 들어와 있네. 그러면 중도금 줄까요, 안 줄까요? 어떻게 돼 이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죠. 그때는 야, 못 줘. 깨끗하게 갖고 와. 그러면 줄게. 라고 항변할 수 있다고. 이걸 이름하여 불안해서 못 주겠다.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렇죠? 중도금 같이 먼저 줘야 될 경우에도 원래 계약할 때는 깨끗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불안하잖아요. 계약금 준 것도 지금 걱정돼. 그런 상황에서는 야, 같이 행해. 너 깨끗하게 가져올 때까지 나도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고. 이런 것을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항변권이긴 한데 이 항변권이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한다. 연기적 항변권은 뭐냐면 네가 줄 때까지 나도 못 줘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참고로 영구적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다. 영구적 항변권은 영원히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 범위를 조금 넘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어른들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좀 어려우셨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 우리가 상속을 하죠. 근데 아버지 재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아시는 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시는 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쓰면 되느냐 그러면 한정 승인이라는 것을 하면 된다. 상속 포기라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나만 상속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식도 상속 포기를 해야 돼. 다 같이 해야 돼. 왜냐하면 상속은 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자가 상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속을 포기를 하면 우리 애가 상속을 해야 돼. 할아버지 빚을 손자가 갚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버리면 된다고요? 한정 승인을 하면 된다고.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개념이에요. 원래 상속은 상속을 포괄 승계라고 해서 포괄이 뭐라고요? 다 승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플러스 뿐만 아니라 뭐까지? 마이너스까지 다 승계를 하는 거예요. 다 승계는 하는데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요거 나중에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때 요만큼만 하면 돼. 아버지 빚이 5억이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이 3억밖에 없어. 그럼 한정 승인을 하면 내가 빚을 5억 다 상속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얼마까지만 갚으면 돼? 3억까지만 갚으면 된다고. 다시 5억,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2억은 뭐 껌값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 갚아. 우리 아버지 명예가 있지 말이야. 내가 그냥 갚아버리고 말지. 그러면 그냥 채무로서 변제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 피 같은 돈 못 갚아. 그러면 아버지 나중에 재산 다 정리해봤더니 3억이야. 3억까지만 갚고 나머지 2억은 평생 안 갚아도 돼. 영원히. 이런 걸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한다고. 다시 우리 이거 생각해보자. 우리 등기를 넘겨주고 잔금 주는 건 봐보세요. 잔금 안 주면 등기 못 넘겨줘 항변할 수 있죠. 근데 등기를 넘겨줄 채무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야? 부담 안 하는 거야? 부담하긴 하지. 계약을 했잖아요. 주긴 줘야 돼. 근데 뭐 한다고요? 네가 줄 때까지 나도 못 줘라고 하죠. 항변권을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하자면 청구권의 효력을 저지시키는 권리예요. 청구권이 너 청구권 없어가 아니고 네 청구권이 있는 건 맞는데 네가 할 때까지 나도 못 줘 하는 게 항변권이라고. 아셨죠? 다시 우리가 테이크아웃 해보자고요. 테이크아웃. 우리가 가서 주문을 했으면 주문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 커피에 대한 요즘 아를 많이 드시니까 주문이 됐으면 계약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그럼 나는 커피를 받을 권리가 있다니까? 그리고 그 가게에서는 카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라고. 있는데 먼저 계산 도와드릴게요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커피 나오면 커피 주실 때 제가 결제할게요 항변할 수 있다고. 한 10분 기다리는 거지. 10분 아닌가? 한 5분 기다리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항변권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권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 돈 받을 권리 있는 거 맞아. 내가 빚을 지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빚을 남겨놨을 때 빚을 지는 거 맞다니까요. 맞는데 영원히 안 갚아도 돼, 못 갚어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그러게 이제 상속인의 한정 승인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다. 아셨죠? 주변 분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건 좀 알아야 돼. 상속 포기는 쉬운 방법이 아니야. 상속 포기라면 누구까지 포기를 해야 되냐면 사촌까지 포기를 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 상속 순위는 사촌까지 갑니다. 1순위자, 2순위자, 3순위자, 4순위자가 있는데 사촌까지 상속을 포기를 해야지 그게 다 되기 때문에 사촌까지 다 모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한정 승인을 하면 된다고. 아셨죠? 자, 그래서 이행시가 되지 않는다. 자, 이제 위험부담. 위험부담 봐보시면, 위험부담은 아까 쌍무계약에서 이게 불이 나서 타버렸을 때 상대방 채무, 그 차값을 아니면 그 펜션 값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게 위험부담 문제다. 그런데 거기에 채무다 위험부담주의 원칙이 있다.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봐보시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봐보세요. 그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요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요거만 읽어보자고요. 시작. 상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계약 같은 대표적인 예를 하나 쓴 겁니다.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X를 주기로 했는데 그 X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대. 계약 체결한 뒤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후발적 불이행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뭐예요? 자연재해나 제3자의 방화, 수용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행할 수 없게 됐죠. 기브앤테이크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브하고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기브를 못했잖아요. 테이크 못해. 이 세모는 X의 의미라고요.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그 집값을, 펜션값을 누가 날린다고? 매도인이. 그게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해놨다고. 아셨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해놨다고. 근데 요건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바로 말씀드려볼게요. 매수인이 너무 기분 좋아서 가서 둘러보다가 담뱃불로 불을 내버렸어. 채권자의 책임이 있죠?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기부를 못했지만 테이크할 수? 네가 태웠으니까 있다.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7월 20일 날 넘겨줄라 그랬는데 잔금 준비가 안 돼서 못 받았어. 이게 수령지체. 그 상태에서 홍수가 났네? 산불이 났네? 그랬을 때는 어쨌거나 수령지체한 죄가 있죠? 때에도 같다는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네. 되게 재밌죠? 네. 여기까지 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